이따 그럼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때 챙겨줄게. 그런 거 없나? 내가 다 챙겨줄게. 내가 챙겨줄게. 착각한 거 같아. 결정의 본질 갑시다. 결정의 본질.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실전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꼼꼼하게 보면서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글은 뭐다? 합리적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검은색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굳이 안 써도 돼.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쓰지 마세요. 얘가 지금 원리가 되고 있는 거야.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합리적 행위가 있고 이러한 합리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자, 그 원리에 따라서 외교 정책 행위를 해석하려고 하는 글입니다. 오케이? 각각의 합리적 행위 관점에 따라서 외교 행위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다. 손이 근데 저거 줘. 그거 준 거. 비밀 그래서 가봅시다. 자, 합리적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 합리적 행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포괄적 합리성, 그 다음 두 번째 제한적 합리성.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무엇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 여기 체크할까?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별로 특이할 거 없어요. 다만 이걸 체크해줄 이유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제한적 합리성 역시 어떻다?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다? 목적 달성이다. 목적 달성.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 공통점과 차이점 나눠서 같이 파악을 해줍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목적 달성을 갖고 있다. 행위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지. 행위자는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까지 써줄게. 행위자는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자, 이런 공통점 사이에서 이제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의 차이점들을 살펴봅시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 합리성은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강점인데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더라. 자, 이러한 경향은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매번 어때? 매번 동일하게 적용이 된대. 따라서 내가 선택하든 여러분이 선택하든 포괄적 합리성에 따르면 결과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누가 선택하든 자, 그런데 제한적 합리성에 따르면 우리 여기 바로 체크할게. 지식과 인지 능력에 행위자는 한계가 있대. 자, 제한적 합리성에서는 행위자는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자, 어떤 상황이겠어? 뭔가 위기나 기회가 되겠지. 그리고 선택 가능한 방안들, 선택의 결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자, 그렇다 보면 이 제한적 합리성에 따른 행위자는 모든 방안을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어. 자,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역시 못해요.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골라낼 수 있어, 없어? 역시나 못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둘의 차이점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제한적 합리성은 그 행위자가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찾을 수 없고 또한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하지 못한다?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데 있어서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를 다 검토한 다음에 진학을 결정해? 못 그러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다 검토해?
그리고 모든 학과를 어떤 학과를 선택했을 때 내가 그 학과에 나왔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어라고 정확히 평가낼 수 있어요? 역시나 못해, 그치? 왜?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이거 이거 한계. 그 한계가 있어서 모든 방안 못 찾고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선의 선택. 요 최선의 선택, 최선의 결과라고 할까? 최선의 방안? 최선의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해서 자, 뭐가 중요하냐?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대. 그런데 아까 포괄적 합리성에서는 행위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항상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포괄적 합리성에서는 행위자의 특성 상관이 있어 없어? 중요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는 거지. 요거 두 개도 정확하게 어떻다? 정확하게 대조돼.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지? 나한테 눈빛을 보여줘봐. 이해된다는 눈빛을. 됐지? 자, 이러한 합리성,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뭐 해보자? 외교 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해보자. 다시 말해.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외교 정책 모델, 외교 정책 행위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자, 해석해보자. 자, 그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해석 방법. 요걸 받아봐요. 지금 결정을 분석하고 있어요. 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체크한 포괄적 합리성의 특징들 다 그대로 이어받는 거고. 자, 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서 최대 효용을 받는 방안으로 뭐하는데 상정한대. 이미 뭐야? 결정 지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우리 포괄적 합리성의 경우에는 이거 쓰지 마. 이해만 해라. 자, 뭐가 중요해? 목적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모든 방안들을 찾는다고. 모든 방안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방안에 무엇을? 그 방안의 효용을 평가하는 거야. 자, 이 방안은 그 효용이 3이래. 얘는 4래, 얘는 2래. 그랬을 때 어떤 애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애를 뭐 한다?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선택된 방안이 지금 이 글에 따르면 뭐라는 거야? 그게 바로 외교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치? 외교 정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결과물인 거잖아. 그러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선정한다고? 아까 저기 나왔듯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결정 짓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도대체 이 방안을 왜 선택했는가? 왜 선택했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선택했는가? 자, 포괄적 합리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외교 정책은 어떤 정책이라고요? 최선의 방안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그래서 이 최선의 방안을 어떤 목적을 위해 선택한 거야? 이게 궁금한 거야.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이제 역추적하는 거야.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목적을 몇 가지 예상을 해보는 거죠. A라고 하는 목적이면 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B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C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뭐 한다? 효용성을 따지는 거야. A라고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이 방안은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효용을 못해. B라는 목적을 가지면 3 정도 효용을 내. C라는 목적을 가지면 얘가 6 정도 효용을 내네. 그러면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C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러한 방안을 선택한 거구나 라고 외교 정책을 해석한다.
그래서 이 합리적 행위적 모델에서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불러온 이 목적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칩시다. 따라서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오케이? 이게 중요해, 이게. 자, 이미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했고,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뭐한다?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모델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 계속 가도 되죠? 자, 여기서는 행위자가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 국가이며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자,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네. 일단 체크해 줍시다. 이런 조건 하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정해진다는 거지. 자,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의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석 과정입니다. 목적을 먼저 예상을 해보고, 그런 다음 두 번째,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어떤 효용을 갖는지 파악해보고, 그런 다음에 최대 효용을 가질 때 그 목적이야말로 바로 뭐다? 이 행위자가 의도한 목적이라는 거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서 그 선택의 의도를 추론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외교정책 해석 과정이죠. 외교정책 해석 과정이다. 그치? 그래서 요 단계, 요 과정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대. 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행위자의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행위자는 이 객관적 지식들, 자신의 주변에 둘러싼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정보들 가지고서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포괄적 합리성 행동에서 파악한 내용이잖아. 행위자의 특성과 어떻다? 무관하다. 행위자의 특성과 무관하다. 역시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전제 조건이 되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인 거야. 당연한 얘기.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객관적인 지식인지 넘버링 하면서 그냥 파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이게 바로 뭐야? 행위자가 처한 상황이지. 두 번째,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들,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방안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모든 방안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며. 그런다면 그 모든 방안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평가할 수 있다. 방안들의 효용.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골라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포괄적 합리성 모델에서 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요 1부터 3까지가 뭐라고?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들이고, 이러한 1에서 3까지의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행위자는 뭐 한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행위를 이해하거나, 객관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위에다 이것만 씁시다. 자, 정책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그러면? 객관적 지식의 종합적 판단이다. 자, 근데 여기서 물어봅시다. 이 종합적 판단, 상황이나 행위자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일반적인 적용.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뭘까? 포괄적인 합리성에 따르면 행위자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어야 되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그 선택이 뭐가 아니면 최선의 선택이 아니면 포괄적 합리성을 설명이 안 되겠지. 그래서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는 그 외교 정책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경우죠. 그러면 그 외교 정책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경우. 그랬을 때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외교 사례다. 자, 앨리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가정 모델을 제시했대. 자, 그렇다면 이 조직가정 모델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서로 어떤 관계인 거야?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다. 당연하겠죠?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조직가정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렇다면 조직가정 모델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둘 다 뭔가 대립적이고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모델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모델이다. 계속 가봅시다. 자,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대.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는 불완전해, 그치? 나의 인지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뭔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정보의 밑에 깔리는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렇다면 나를 믿는 게 좋겠어? 아니면 결정되는 나를 도와주는 내 옆에 있는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혹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좋겠어?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는 이미 해왔었던 절차라든지 규칙에 따라서 그냥 선택을 내는 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주목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지. 자, A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원래 이 A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A를 선택한다기보다도 문제 상황이라고 할까? 자, 어떤 문제 상황에 있어서 A라고 하는 해결 절차가 있어, 절차가. 그러니까 이 절차를 따를래 아니면 B라고 하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해. 문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 해결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정확히 몰라. 이 사람을 따르겠어? 이걸 따르겠어? 이걸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훨씬 더 믿음이 갈 거 아니야.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 왜? 제한적 합리성 모델에서는 이 행위자의 인지 능력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 체크합시다. 자,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하는데, 자, 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다시 말해 표준 운영 절차와 그 일을 처리하는 규칙이 무엇인지, 절차와 규칙이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하더라. 절차와 규칙이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하더라. 그 다음 얘 역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전제 한번 확인해볼까? 전제. 자,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여기 나오죠?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뭐에 만들어진, 그저 뭐에 불과하다? 기계적 산출물에 불과하다. 자, 요거 이따가 제가 표를 통해서 정리할 거거든. 지금 그냥 내용만 파악을 해둡시다. 자, 행위자 어때? 아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랑 확실하게 차이점이 보이지? 합리적 행위자의 모델은 단독자였어. 한 명. 여기는 연합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의도적 선택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규정에 따라서 나온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에 불과해. 이런 것들 차이점 이따 보여줄 테니까 전제라고 체크해 두고. 자,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니까. 만약 여기 70명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 70명 다 통제할 수도 없고 70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내가 다 알 수도 없지. 그러니까 난 뭐 할 뿐인 거야. 수업. 정해진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나는 수업 절차에 따라서 수업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어떻다고? 그게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고. 여러분들 70명 다 고려해가지고 수업하는 거겠다. 오케이? 교과서 가지고 그 교과서 안에 있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수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어. 그래서 국가는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상, SOP에 따라 처리, 즉 어떠한 절차인 거지. 절차와 규칙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이 국가는 행위자로서 어떻다? 인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다? 제한적 합리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러한 점에서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자,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자 이 조직 역시 어때 그러면? 행위자로서 인지적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 상황, 앞으로 다가올 그런 뭐랄까 변수? 그 예측치 못할 상황에 대해서 다 내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정확히 파악 못하죠, 그렇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바에 차이 뭐 하는 게 낫다고? 예전부터 있어왔던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그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내기보다도 어떻게 한다?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린다. 그렇다 보니까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SOP에 부합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방안은 당연히 뭐가 아닐 수 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자,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리자, 행위자 모델로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결정될 수 있다. 자, 체크하자.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겨? 자, 문제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 단점이나 한계 정도라고 파악해두면 되겠지?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시될 가능성이 생기고 기존의 원칙, 기존의 규칙에 따라서 계속 행동을 하니까. 두 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 자, 하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 이게 바로 행위자 특성이죠. 그런 행위자의 특성들을 어떻게 고려함으로써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다시 한 번 더,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어떤 외교 정책이야? 행위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서 때로는 뭐야? 그 절차에 의존하여 최선의 선택이 아닌 외교 정책인 거지, 그렇지? 절차에 의존, 절차 규칙에 의존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아닌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외교 정책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각적이다 라고 하나만 체크해주자. 결국 얘네들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잘 체크해.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에 있다?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상호 보완의 관계다. 그게 두 모델이 갖는 의미래. 그게 두 모델이 갖는 의미. 여기 너무 피곤해 보이겠다. 자, 좀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자, 뒤로 좀 넘어가서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미 9월 거 다 해봤잖아. 그래서 문제는 잠깐 스킵하고 맨 마지막 질문 잠깐 가볼까? 우리 맨 마지막 질문.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풀지 말고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업할게. 여러분들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집중을 좀 못하는 거 같거든? 맨 마지막 질문 요거 가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내용 떠올리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남은 두 질문 수업하도록 할게요. 쭉 읽어. 다 읽으신 분들은 쉬시면 됩니다. 넘어가.
문제 넘어가나? 마지막 질문. 아니, 마지막 질문. 이거.